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형량 판단을 다시 하라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먼저 이번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고 기각 전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은 한 20%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판결을 하라는 얘기인데 유죄 취지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게 거의 뭐 99.9%라고 봐야죠. 기속이 되는데 뭐 기속을 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기속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대선까지 고등법원의 판단이 내릴지 안 내릴지, 만약에 고등법원 판결이 100만 원 이하가 나올지,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민주당에서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뭐 거의 100% 아니겠어요? 네. 그럼 설령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 전까지 대법원에서 재상고까지 가가지고 유죄가 확정될 시간은 거의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워낙 이게 사실상 해소된 사법 리스크였는데 이게 다시 소환된 겁니다. 다시 이제 부활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중도의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또 여기에 맞물려서 국민의힘의 이쪽에 움직임도 부산하거든요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이제 출마와 맞물려서 과연 국민의힘 이 구 여권의, 그리고 이른바 빅텐트 제3지대의 이제 이 연합이 또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같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간에 대선 전국은 지금 상당히 이제 유동성이 있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선 개입을 위한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펼쳤잖아요. 그 이유는 대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형량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해진 거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는 그런 이제 대법원의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펼쳤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통상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려 사흘 만에 2번이나 열었거든요. 그리고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마친 뒤에 9일 만에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던 김재규 씨, 결국 이제 내란 살인 혐의로 최종적으로 사형을 당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11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4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한 그런 정치 재판이다. 그리고 또 대선 개입이다. 지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권자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내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는 출마 자격이 만약에 박탈이 안 된다 할지라도 대선에서 상당히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 깔려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령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문제, 또 그리고 후보의 자격의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에 이 정통성을 흔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정치재판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이번에 대법관 12명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중도 보수가 총 10명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대법관들은 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그런 재판관들이고요. 대법원들이고요. 대법관들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한 대법관은 2명인데 이 10명의 중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다 유죄의 의견을 냈고, 반면에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이제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대법원의 추세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대거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법원에서 스스로 내렸던 판례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가 내렸던 스스로의 판례까지 뒤집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인 재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사실상 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저도 이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너무 빠르다. 빨리 진행된 건 맞아요. 근데 네. 이거 생각해야 돼요. 1심이 굉장히 늦게 됐다고요. 이게 기소되고 나서 2년 2개월 있다가 네. 1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2심부터 3심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 그리고 정치 재판이다.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굳이 이렇게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치 재판이다. 그리고 이제 대선에 개입하는 거다. 사법 구태타다. 사법부가 대법원이 정치 한가운데 뛰어들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표현의 자유를 대폭 인정해 왔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 거기 사실 공패당한다라고 본 거는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대법원의 판단을 이게 정치 재판이다. 그거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할 때 이쪽에 좀 수구적인 이 국민의힘 쪽에서 낸 그런 논리와 비슷하다고 좀 봐요. 저는 상황은 다른 거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그 논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정치 재판이다. 사법부가 지금 정통성을 이제 해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든지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이다. 이건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네네. 드려야 되겠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보수라든지 또는 뭐 중도, 진보 할 것 없이 8명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향에 따라서 10대 2로 엇갈린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지금 스스로도 논란이 있는 것이고 반대 의견을 냈던 대법관 2명이 무려 41쪽의 의견서를 냈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 재판이라고 했고요.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 비판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대법관 구성도도 얘기를 했다. 그리고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었고 그리고 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일반 유권자의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유권자의 기준이라는 게 뭐라고 특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궁예의 관심법이니까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그런 판결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2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의견 표명이다. 그리고 또 인식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조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증거를 조작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것과 관련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했지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유죄를 내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 정치재판 논란과 더불어서 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소추에 이 재판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놓고 지금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향후 이 대선에서 좀 어떤 변수가 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추에 이제 재판이 포함되느냐 이것도 이제 이 지금 구 여권과 야권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양 진영이 각자 자신들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학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네. 설령 대법원에서 그걸 판단을 내려준다 하더라도요. 결국 재판장들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혀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가 없었으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그건 의미가 별로 예. 완전히 그건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재상고가 확정될 그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무조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소출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기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또 재판 포함된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야말로 이제 재판장의 재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재판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뭐 법을 만든다는 이제 얘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별개의 얘기로 치고 아무튼 상당한 이 지금 말하자면 이 보수 측에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네. 만약 당선됐을 때 전제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상당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이가 나올 수 만약에 네. 일정 부분 법원에서 재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그럼 그동안 또 뭐 가처분 신청 내리고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 중도 확장성 그리고 이제 중도 쪽에 있던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국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탄핵을 일관되게 저렇게 반대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이런 행태도 보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결별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찍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겠네. 지금 5개월 동안 지금 복잡한 거 아닙니까?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되고 나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표심에. 특히 이제 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진보 지층이 더욱더 단단하게 결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중도층은 아마 그런 걸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향배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에도 이 후보 구도가 좀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구 여권이 사실상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포기하는 상황이고 네.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네. 차라리 그 선거 이외의 기득권, 그러니까 구 여권 내 기득권, 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게 그렇지 않다. 이거 해볼만 하다.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일단 재점화가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출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볼 때 이 후보 구도에서 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대세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지 알겠으나 분명히 변수는 된다. 상당히 돌발 변수면 틀림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단히 그 당일날 격앙된 표정을 보였고 최상목 대행을 또 탄핵을 했고 말이죠. 이런 것들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이 84조 불소추 특권 논란 또 불확실성 이게 좀 중도층 표심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보십니까? 뭐 이 문제가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이번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다. 따라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의 후보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뭐 보수와 진보가 1대1 구도로 붙으면 이제 51대 49인데 그렇다면은 승패를 가르는 층은 캐스팅 보터는 중도층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도층은 역시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후보에 대해서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로 이번에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저는 오히려 역풍을 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위기감 때문에 더 똘똘 뭉칠 것으로 보고요. 한마디로 이번 판단은 이재명의 정치적인 생명을 빼앗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사법 저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 살인이다, 정치적 사법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도층에서는 더 거세게 역풍이 불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제4조 말씀하신 대로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이 불소추 특권이 뭐냐와 관련해서는 기소만 해당된다. 재판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재판도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학계의 다수설은 재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제84조의 의도가 취지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판이 중지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아예 좀 법을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재판장 재량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헌재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자격 시비를 계속해서 걸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헌재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재판을 하고 하는 걸 어떻게 결정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이게 뭐 대법원에서 판단을 뭐 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헌재에서 이제 헌법소원을 할 경우에 헌재에서 최종 뭐 판단을 해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쪽이든 이재명 후보 쪽이든 국민의힘 쪽이든 네. 어느 쪽이든 문제 제기를 합니다. 헌재에 대해서. 그러면 헌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뭐 법적인 논란, 뭐 저희가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 어렵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뭐 대세론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나올 터인데 그런 결과들에서 그럼 이제 줄곧 40% 이상 유지해왔던 이 대세론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 거냐 그게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행태나 이제 국민의힘 행태가 같이 변수를 작동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 이걸 아주 그냥 딱 정지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완전히 중도층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민주당이 앞으로 이 지금 예를 들어 사법부에 대한 이 비판의 강도를 계속 높인다든지 뭐 재판 중지에 관련된 입법을 하는 이런 네. 움직임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 전 분명히 이거는 중도층의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범중도에게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예. 단지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지지자들은 더 결집의 도는 되게 강해질 겁니다 아마. 예. 강해지는데 지금 과도할 정도로 이제 그 최상목 대행 탄핵 그리고 법 만드는 거 사법부의 정치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다 이런 식의 용어가 이런 식의 언어가 과연 중도층에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우리 배 교수님 생각에 동의를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고 이번 선거는 탄핵 선거입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당연히 퇴장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그 이제 전반적인 좀 이제 뭐 꼭 보수라고 하기보다는 좀 수구적인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뭐 있었거든요. 네. 뭐 태극기 세력이라고 제가 굳이 지칭하지 않더라도 과도할 정도의 반공 논리, 냉전 논리 이런 거 앞세우면서 이른바 더 심하게 말하면 극히 일부입니다만 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빨갱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아주 극히 일부 네. 부정선거론자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졌던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대단히 뭐 잘해서가 아닌 거죠. 계엄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의 대세론이 됐는데 네. 사법적인 리스크가 어쨌든 돌발된 것만은 분명해요. 이거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승패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상당한 정도의 그 유동성, 변동성, 플렉서빌리티라고 할까 네. 이거 생긴 것만 분명해요. 단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후보가 누가 최종될지 모르겠으나 범여권에서 구여권, 범구여권에서 만약에 계속 탄핵에 반대한 부분들에서 사과하지 않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여전히 거리두기 못하고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의 이 지금 재소환이 더 유리하다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국민의힘의 그런 태도 보인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한동훈 후보나 이런 사람들로 다시 이 태도가 바뀌면서 그동안에 보여왔던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반성하고 사죄하고 사과하고 성찰하고 윤 대통령과 딱 거리두고 그렇게 되면 이 게임은 승부는 잘 알 수 없다. 예. 그러나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태도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냐. 그동안 지도부가 보인 행태는 국민의힘 경선 때도 계속 단일화 얘기했거든요. 그 한독수 전 권한대행의 전 출마도 국민의힘 그쪽 사이드에는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경선도 대단히 흐트러졌었고 주목도가 산만해졌었고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 하나만을 가지고 상당한 유동성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양당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좀 민주당이 좀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가면서 좀 진중하게 가는 것.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지지층의 결집만을 의식해서 중도층이 포기할 것이다. 를 생각해서 지금의 태도에서 더 강경하게 가면 된다고 판단하면 이건 제가 볼 때 민주당으로서는 부정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태도와 민주당의 태도가 둘 다 대단히 유동적이다. 이게 둘 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걸 같이 두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 가지고 무조건 대세장이 없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 쿠데타 이른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일수록 이것이 오히려 좀 지지율에는 좀 부정적인 저는 영향을 줄 쏙 가능성이 긍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예. 현재 전체적으로 변수는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 대법원의 판결 문제가 하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는 이제 후보자가 됐죠. 예. 후보자가 출마 선언을 오늘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한덕수 무소속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최종된다면 이것이 또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은 굉장히 특수한 조기 대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또 내란으로 초래된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세력 또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정권을 또 한 번 준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실정을 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또 내란이라는 이런 엄청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로 해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백약이 무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